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몸과 관련된 그런 주제를 택해 봤어요. 낭독을 하려고 펼쳐놓고 보니까 제목이 좀 거창하네요. 그래도 알려드려야겠죠. 네, 섹스와 에로스의 세계를 열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자의 독서라고 김진애 박사님, 전직 국회의원으로도 알려져 있고, 이번 직전 선거에서도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셨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그 김진애 선생님의 여자의 독서라는 책 속의 한 챕터를 읽어드리려고 하고요. 그 챕터의 제목이 좀 전에 소개해드린 섹스와 에로스의 세계를 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제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암은 삶이 아니라 암이에요. 암은 자유의 조건이라고 부제목이 있는데 저는 이 부제목이 더 마음에 들어요. 오늘 제 이 녹음분을 다 들으시면 후반에는 아마 여러분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게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용으로 슬슬 들어가 볼게요. 3장 그 섹스와 에로스의 세계를 열다 안에 보면 또 소챕터들이 2개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권리, 정치와 섹스라는 한 파트가 있고요. 또 뒷부분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성이란 결코 없다라는 이름의 또 작은 파트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우선 앞서 소개해드린 부제목 암은 자유의 조건이라는 부제목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이 챕터의 메시지를 요약한 부분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섹스와 에로스는 생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다.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본능 이상으로 알미 필요하다. 수상하게만 여기지 말고 또 선정적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당신의 궁금증을 풀어가라. 알은 비로소 자유를 준다. 성과 에로스에 대한 알을 통해 삶은 진정 풍요로워진다. 네, 대강의 주제의 메시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당당히 말할 권리, 정치와 섹스라는 소챕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자에게 가해지는 암묵적인 금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딱 2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정치와 섹스를 들 수 있다. 적어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모르는 척, 없는 척, 수줍은 척 하라는 것이다. 물론 이 금기는 깨지고 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사적으로도 과연 그럴까? 아니, 과연 공적으로도 깨졌다고 볼 수 있을까? 정치란 국가나 기업의 권력 게임이나 권력 다툼에 대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정치란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 공정한 것이 무엇이냐,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를 따지고 바로잡는 과정을 말한다. 자기 의견을 당당히 말할 권리, 문제를 제기할 권리,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을 권리를 보편적으로 인정받느냐 아니냐가 정치 행위의 기본 조건이다. 섹스는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다. 성적 파트너 사이의 성교뿐 아니라 그에 이르거나 따르는 관능, 파트너를 찾고 고르고 이끌고 유혹하고 맞추는 온갖
과정과 방식에 대한 것들을 아우른다. 또한 섹스는 기본적으로 생식과 번식에 관련되므로 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포함되고, 좀 더 나아가 보자면 섹스에 관련된 폭력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느냐까지도 포함된다. 정치와 섹스라는 주제와 관련해 남자와 여자에게 어떤 잣대가 적용될까? 뭉뚱그리자면 남자들은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를 따지지 않는 대신에 권력 게임에 익숙하기를 허락받는다. 듣는 남자분들 좀 그러시겠네요. 이 책의 제목이 여자의 독서잖아요. 그래서 순전히 여자끼리만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조금 낯설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예. 우선은 여자의 생각들이, 여자의 입장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렇게 남자들은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를 따지지 않는 대신에 권력 게임에 익숙하기를 허락받는다. 그 과정에서 남자들은 쉽게 기존 정치의 논리에 순치되곤 한다. 권력을 쫓고 권력에 약하고 권력에 밝은 그들이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뭉뚱그리자면 남자들은 섹스에 대해서 무한 자유를 허락받는 줄 알거나 허락받은 척한다. 길들여지지만 야수성은 남아있다는 식이다. 어디까지나 척이다. 남자는 진정한 섹스의 기쁨에 대해서 섬세하고 정교하게 따지지 않는 대신에 동물적 본능과 욕구에 사유를 대거나 핑계를 구하는 성향이 다분하다. 그러니까 이 본능을 어쩌라는 말이냐. 이건 남성의 본능이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해해 달라고 하고,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꽤 미묘하다. 정치에 대해 모르는 척하고 관심 없기를 요구받다 보니 권력 게임의 역학에 대해 무지하게 키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생기면 올바름이 무엇이냐에 대한 의식이 커지며 훨씬 더 치열하게 정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섹스에 대해서는 어떨까? 섹스 대신 로맨스에 치우쳐서 환상을 키우며 자라다가 무지한 상태가 될지도 모르고, 또 섹스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흔들리게 될 위험도 크며, 이른바 여자가 취해야 한다는 수동성이라는 덫에 걸려서 성에 대한 주체성이 흔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에 대한 주체성, 능동성, 자발성에 눈을 뜨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만든다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 그리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이다. 왜 정치와 섹스라는 금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금기는 서로 맞물려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정치의 조건에 따라 섹스에 대한 사회의 태도가 무척 달라진다. 섹스에 대한 태도가 정치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기성 정치의 완고함을 강화하거나 또는 그 완고함을 완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왜 이런 이야기부터 쓰는가 하면 어릴 적에 나는 이러한 역학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의문이 들고 의심이 가는 대목은 많은데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다고나 할까? 자라서 또 공부해서 좋은 것은 적어도 이러한 역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어릴 때 또 자라면서 또 어른이 되어서도 그리고 지금도 나는 이러한 금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깨닫고 깨우치려는 노력을 하면서 산다. 성이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고 부디 억압받지 않고 자유로워지고 신중하면서도 평생토록 즐기면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 챕터에서 나는 성에 대한 어릴 적 나의 궁금증과 무지와 호기심, 그리고 자라면서 책을 통해 알게 되었던 짜투리 같은 지식들의 모자이크, 이러저러한 깨달음, 그리고 드디어 성에 대해서 자유스러워지게 된 데에 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저는 김진애 박사님의 책을 여러 권을 아주 오래전부터 읽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잘 알고 있죠. 이 김진애 박사님이 이 성에 대해서 관심이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많았다는 것, 그리고 또 그 굉장히 지적인 호기심이 왕성하신 분이어서 그것에 대한 탐험도 많이 하셨다는 걸 잘 알죠. 그리고 이 독서광이신, 아주 어릴 적부터 독서광이셨던 이 김진애 선생님이기 때문에 역시 그 탐험의 수단은 탐험의 대상은 바로 책이었던 겁니다. 저에게도 어렸을 적 기억이 좀 있긴 하죠. 아마 모든 그 소녀들이 겪어왔을 그런 경험이랑 유사할 것 같은데요. 어디 한번 이 김진애 박사님의 그 길을 같이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추억도 같이 소환해 보면 어떨까 해요. 어렸을 때 궁금한 것들은 무지 많다. 일단 어디서 동생이 오느냐는 가장 자연스러운 의문이고, 왜 남자와 여자는 성징이 다른가? 왜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의 치마들 추는 것을 재미로 하는가? 왜 여자아이는 그럴 때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가? 사춘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훨씬 더 복잡해지는데, 소년들에게는 사정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자극이 충격적인가 하면, 소녀들에게는 다가오는 생리와 부푸는 가슴은 좀 더 미묘한 충격을 준다. 이런 2차 성징이 나타나는 나이가 점점 일러지기도 하려니와 점점 더 선정적이 되어가는 미디어 환경에서 아이들은 말 못할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게 된다. 요즘은 성교육이 활발한 편이니 섹스에 대한 궁금증은 곧 풀릴지 몰라도 에로스에 대한 호기심은 풀리지 않는다. 아마도 영원히 풀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로맨스와 섹스의 역학을 이해하고 에로스와 포르노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게 되고, 섹스와 젠더, 섹스는 생물학적 의미의 성이고요, 젠더는 사회적 의미로서의 성이죠. 이런 섹스와 젠더에 대해서 건강한 의식을 갖게 되면 하나의 인간은 비로소 건강한 성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도 어렵다. 건강하게 자신의 성과 성욕구를 알고 인정하고 상대의 성과 성욕구를 알고 인정하기가 그렇게도 어렵다. 그래, 어려운 건가 봅니다. 부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성에 대해서 지혜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적극적이 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신체적인 건강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 활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남성과 여성의 이런 관계가 풍요롭고 그리고 서로 잘 이렇게 이해를 받아야
그 외의 다른 관계와 일들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헤쳐나가게 되는 그런 하나의 원천이 또 이런 우리의 성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성은 인간 이야기의 본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섹션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담긴 그런 성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나는 일찍이 성에 눈이 뜬 편이다. 그 이유 하나는 신기하게도 책 한 권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놀라운 외도 편력을 자랑하던 큰아버지의 존재 때문이었다. 나는 10살 무렵 집안을 굴러다니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수십 번 읽어서 이미 달달 외울 정도였다. 그런데 하필 그 책이 성에 대해서 수상한 관심을 갖게 만들어줬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근대기에 들어와서 대중적인 책으로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상당 내용은 굉장히 내용이 부도덕하고 패륜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어차피 신화니까 이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모범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신들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모범적이지 않은 거죠, 인간에게는. 저도 놀랐던 기억이 나요. 예. 실제로 그렇다. 19금 또는 15금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도록 내용 중에 강간, 근친상간, 살인, 살육, 근친살인까지 수시로 등장한다. 강간은 지나칠 정도로 자주 나와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내가 어렸을 때 읽은 두꺼운 책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대목투성이었다. 제우스는 올림푸스 신 중의 신이라는데 왜 그리 남봉꾼인 건가? 신들은 여신이든 요정이든 인간이든 가리지 않고 왜 그리 겁탈을 많이 하는가? 게다가 벗고 있는 여자, 벗고 있는 남자들은 왜 그리 많이 나오는 건가? 10살 아이에게는 이해 불가한 세계였다. 사춘기가 오기도 전에 나는 온갖 성 이야기에 노출된 셈인지라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커다란 수수께끼를 안고 살았다. 차츰차츰 이야기를 소화해가는 와중에 나의 생각도 커지기 시작했고 그중 사랑 이야기는 꽤 그럴듯해 보였다. 예컨대 불을 켜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등불로 큐피드의 잠든 얼굴을 비추는 바람에 큐피드와의 사랑을 잃어버린 푸시케는 충분히 이해가 갔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랑만 하라는 남자의 요구는 너무 심하지 않은가. 호기심은 사랑보다도 더 강렬한 유혹인지도 모른다. 아니, 그 사랑이 호기심을 더 키웠고 그 호기심이 사랑을 더 키웠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는 해석을 넓혀갔다. 태양의 신 아폴론의 구애를 피해서 나무로 변해버리는 다프네의 이야기는 섬뜩했다. 화가 난 큐피드가 아폴론에겐 사랑의 화살을, 다프네에게는 혐오의 화살을 쏘는 바람에 생겨난 그런 사건인데, 정말 아폴론같이 태양처럼 빛나는 상남자가 열렬히 구애를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그렇게 싫은 건가? 이 이야기는 아주 좋은 교훈이 되었다. 이를테면 지나치게 잘생긴 남자는 조심하자 같은. 그러다가 나는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됐다. 남자 신이 여자 신 또는 여인에 꽂히면 꼭 아이가 생기더라는 거다. 특히 제우스의 경우에는 확률 100%였다.
그것도 주로 사내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그 아이는 자라서 영웅이 되고 그 영웅은 나라를 구하거나 괴물을 물리치거나 여인을 구하고 사람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신들의 다양한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헤라클레스도 그러하지만 메두사의 목을 친 페르세우스가 대표적이다. 다나에라는 여인의 아버지는 외손자가 자기를 죽인다는 신탁을 듣고 본인의 딸을 탑에 가두어 두는데 제우스가 황금 비로 변신을 하여서 다나의 앞에 나타나고 교접을 통해 페르세우스를 결국은 페르세우스라는 아들을 낳는 것이다. 이런 패턴에 대한 나의 어릴 적 의문은 나중에 신화의 구조를 분석한 이론을 배우면서야 풀리게 됐다. 모든 신화란 자신이 속한 민족, 도시, 국가에 신화적인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선택받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강화시켜주는 아주 그런 유용한 수단이다. 이왕이면 막강한 신이 배출한 자손의 후예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니 신중의 신 제우스는 아무리 그의 부인 헤라의 강자가 심하더라도 남봉꾼이 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저에게도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너무 놀랍게 다가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성에 눈을 뜨게 해준 그런 책은 혹은 영화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궁금해지네요. 저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초등학교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였나? 그 문고판 하이틴 로맨스를 많이 돌려봤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많이 돌려봤었던 것도 같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그런 하이틴 로맨스는 그냥 말 그대로 하이틴 로맨스지 뭐 그렇게 굉장히 에로틱하고 성적인 그런 묘사가 그런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엄마의 책이나 언니들이 보던 그런 책들, 잡지들 거기에 또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을 많이 자극했었던 것 같고 호기심을 일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읽다 보니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좀 옮겨가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 김신혜 박사님의 이 성적인 눈을 틔워준 것이 하나는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한 권 있었고 또 큰아버지의 외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후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큰아버지의 끝없는 외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 집에서 큰아버지의 존재와 행위는 말하지 않아야 하는 금기사항이자 어린아이들은 그런 소문조차 모르는 척해야 하는 존재였다. 마치 제우스의 남봉처럼 말이다. 그런데 금지하면 더 알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지 않는가. 집 곳곳에서의 수군수군은 결코 그치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큰아버지의 공식첩이 3이었고 그 외에도 수없는 여자들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또 내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다. 나는 못 볼 꼴을 본 것처럼 고개를 돌렸고 그런 장면을 본 자체가 죄를 지은 것만 같고 불결하다는 생각도 했었다. 큰어머니는 우리 집에 왕래가 잦아서 신세 한탄을 자주 하셨는데 위로 아들 넷이 역병으로 다 죽고 딸 넷만 남았다. 아들이 없어서 남편의 외도를 합리화해 주셨던가? 그렇게라도 합리화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러셨던가?
외도로 낳은 아들들이 여럿 있었고 그중 둘은 큰어머니가 직접 키우셨다. 큰 집에서 일어나는 온갖 크고 작은 스캔들과 에피소드들은 우리 집안의 끊임없는 골칫거리였는데 나는 그 와중에 가장 이상했던 것이 큰아버지의 권위를 여전히 인정하는 우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태도였다. 이 삼형제 사이에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꽤 건강한 남편으로 보이는 우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은근히 큰아버지를 부러워하기라도 하는 건가? 큰 집의 네 딸들이 큰아버지에 대해서는 눈치 보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신들의 어머니, 즉 큰어머니에게는 은근히 무시하고 괄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나는 그런 딸들의 태도가 몹시 이상해 보였고 또 기분 나쁘기도 했다. 일상에서 목격했던 이 기묘한 관계가 자아내는 어색한 풍경과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읽는 남신들의 그 난장판 사이에서 나는 아직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함수를 읽어냈던 것 같다. 그래요. 어릴 때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느끼고 다 대강은 알아요.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죠. 이른바 섹스의 권력화, 섹스와 정치의 함수 또는 섹스의 정치학이라고 할까? 말로 하지 못하겠는 이 수상함의 정체는 대체 뭘까? 내가 느끼는 이 진득진득한 느낌의 정체는 뭘까? 왜 나는 이런 이상한 느낌을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못한 걸까? 어린 나에게는 풀지 못할 수수께끼였다. 요즘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하다. 어린이용 신화 책들이 나와 있고 그 책들이 신들의 불장난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문의 씨앗은 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궁금하신 거죠. 아이들이 물으면 다 사랑으로 포장해서 설명할까? 그런데 아무리 사랑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의문은 남지 않을까? 사랑이란 전지전능한 걸까? 신의 사랑은 언제나 무결점일까? 사랑은 잠시만 지속되는 건가? 사랑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걸까? 그 어떤 여자, 그 어떤 남자에게 반한다 해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용서될 수 있는 걸까? 어린 나의 궁금증은 이런 식으로 커져갔다. 우와, 저는 그렇게까지 지적으로 접근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그런 수준까지 아니었어도 어떤 누구한테도 사실 뭐 물어볼 때가 없었죠.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고요. 그래서 너무나 오래 모르고 사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롭지 못한 거죠. 지식이 없어서, 이 성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성으로부터 아니면 성으로 인한 그런 뭐 이 김진애 박사님이 언급하신 것과 같은 그런 정치적 입장? 성에 무슨 정치적 입장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이 좀 미성숙한 상태로 나이가 많이 들도록 너무 그 미성숙한 상태로 지내온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태만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그런 이 지식을 채우는데 어떤 그 알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 게으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사랑이라는 엄청난 주제가 인생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단계가 바로 사춘기다.
성을 이야기하기 힘든 이유도 사랑이라는 변수가 개입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성 대신 사랑으로 치환해 버리는 것이다. 더구나 신화에서는 섹스와 에로스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대부분의 과정이 생략된다. 말하자면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만남과 반함, 그리고 구애와 아름다움과 열정, 그리움과 밀당, 괴로움에 대해서 너무나 축약을 시켰기 때문에 더욱이 스킨십과 섹스 그 자체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요. 그냥 궁금하다. 그리고 이건 뭐지? 응? 뭐 그렇게 고개를 갸웃갸웃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뭐하고 이건 분명히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답답한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적 욕구가 충만한 이 어린 김진애 선생님은 그 모자란 구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책들을 섭렵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소설들인데요. 누구나 자신의 사랑을 찾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사랑 스토리를,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랑 스토리를 찾아 헤맬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랑 스토리 안에 성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드물다는 것이 나의 관찰이었다. 섹스의 오묘함을 담은 책이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생의 한가운데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스칼렛은 레드 버틀러와 키스하면서 아랫배가 단단해진다고 토로하는데 나는 그 느낌이 무언지 궁금해졌다. 다른 남자들과의 키스도 많았건만 왜 레드 버틀러와의 키스는 그런 느낌을 줬을까? 레드와 밤을 지낸 스칼렛이 종달새처럼 지저귀며 행복하게 깨어나는 장면이 있다.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그 느낌이 이른바 오르가슴이란 거구나. 제가 읽고 있자니 좀 민망합니다. 또 나머지 한 소설 생의 한가운데의 니나는 연애하는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보냈던 하룻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완벽하게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는 것 같았어. 그 느낌이란 어떤 것일까? 사춘기의 나는 아주 궁금했다. 역시 머리도 좋으세요. 그 옛날에 본 그 책의 그 구절들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계셨던 건지, 얼마나 그 임프레션이 강했으면 그 장면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신가 말입니다. 계속 들어보실까요? 물론 나는 에로티시즘으로 유명한 명작 소설을 찾아서 읽었다. 발표되었을 때는 외설이라고 비난받고 한동안 금서가 되었다가 몇십 년이 지난 후에야 금지가 풀리고 이제는 명작의 반열에 오른 책들이다. D.H.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나 헨리 밀러의 북회기선은 당연한 도서 목록이었다. 그 당시에는 여성 작가가 쓴 에로 소설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꽤 시간이 흐른 후에 아나이스 닌의 헨리와 준, 에리카 종의 허공에 뜬 나의 맨발 등을 읽기 목록에 추가하기도 했다. 저는 뒤에 언급된 책들은 들어보지도 못했었는데 그런 책도 있었군요. 나중에 삶이 무료할 때 좀 읽어봐야겠네요. 이들 책 속의 성의 묘사는 직접적이면서도 언제나 상상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그 격이 다르다. 과히 명품, 명작 소설 고전으로 평가될 만한 그런 격이 다른 책들이라는 이야기신가 봐요. 이 작가들 역시 나처럼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상대와의 어떤 만남, 어떤 접촉, 어떤 터치에서 어떤 특별한 느낌이 생기는지 정말 궁금해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정말 그렇다. 성애에 대한 발견은 자신에 대한 발견이고 상대에 대한 발견이자 관계에 대한 발견이다. 이 부분은 정말 공감이 가네요. 예. 저도 이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나 북해기선 봤죠. 봤어요. 고등학교 때 본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본 것 같아요. 예. 독서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독서실에서.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엄청난 생각은 못했어요. 이런 질문들은 그렇지만 지금 이 김진애 박사님의 이 말씀에는 너무 공감이 되네요. 정말 이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그 심리에 대한 묘사가 심리에 대한 묘사와 그 행위나 이 감각적인 묘사가 정말 좀 탁월했었던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탁월했었던 그런 텍스트인 것 같고요. 이 성애에 대한 발견은 자신에 대한 발견이고 상대에 대한 발견이자 그리고 관계에 대한 발견이다. 그런데 제가 요새 읽고 있는 다른 이런 공부하는 책들을 보면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에 대한 발견이다. 라고요. 그 동의보감이랑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다 저희가 이 인간의 개체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이 다 우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별들인 거죠. 다 인간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뭐 별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존재인 거고 후생에서는 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고 어쨌든 그렇게 다 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혼자 이렇게 개체로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존재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몸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게 그런 깨달음이 저절로 깊이 생각하면 깊이 그리고 음미하면 그런 이제 발견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지에. 그래서 숟가락 하나 제가 살짝 올려놓아 봅니다. 예. 성에 대한 발견은 자신에 대한 발견, 상대에 대한 그리고 관계에 대한 그리고 우주에 대한 발견,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서의 우리에 대한 발견. 아이고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이 김진애 박사님이 또 하나 이런 그분의 성에 대한 뭐 이 깨달음에 있어서 또 이분을 놀래키신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또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에요. 바로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입니다. 그 내용이 언급된 부분 짧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흥미롭게도 박경리의 토지는 나에게 성애에 대해서 가장 다채로운 풍경을 펼쳐줬다. 그 전에 여러 경로로 접했던 성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의 줄거리 속에서 얽히고 엮이면서 머릿속에 큰 그림이 완성되었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빅픽처가 이 토지에서 펼쳐져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성에 대한 빅픽처. 이 스토리 속에 나오는 여러 여인들의 그런 사랑과 성에 대한 묘사, 이런 관계의 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 인생 속에서의 이 여인들의 인생 속에서의
성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것이 또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일련의 스토리를 이제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뇌리에 박힐 만큼 여러 번 읽기도 했지만 너무도 다양한 사랑 이야기들이 나와서 사랑의 조화를 깨닫기 좋았다. 더구나 섹스가 개입된 사연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이 충격이기도 했고, 또 인간 이야기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그 성의 위력을 새삼 깨닫기도 했다. 아마 어렸을 때 가졌던 그 큰아버지의 외도 그런 인간사 이런 것들이 아마 이 토지 속에 펼쳐진 그 스토리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들도 조금은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성과 에로스에 대해서 내가 드디어 자유스러워진 것은 이 오묘한 조화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난 후였다. 과학적이라 함은 나의 몸이 왜 어떤 갈구를 하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조화는 무엇인지, 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해한다는 뜻이다. 물론 사랑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모르겠고 자유스럽지도 않다. 아쉽게도 그 깨달음은 30대가 되어서야 왔다. 둘째를 낳을 준비를 하던 때였다. 그전에는 여기저기 자투리 지식이나 주워들은 이야기 정도에 불과했다. 불행히도 나의 사춘기에는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다.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무지하기 짝이 없었고 무작스럽기조차 했다. 우리 엄마가 10아이를 낳을 정도로 다산의 상징이었던 것이 나를 더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듯 생식과 생리보다는 사랑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이는 때가 되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셈이다. 엄마를 닮아서 몸이 무쇠처럼 튼튼했던 것도 핑계가 됐다. 임신 중 오는 불편함도 거의 없었고 씩씩하게 일하러 다녔다. 배불뚝이가 되어도 별 문제 없었고, 그래서 병원 검진도 제대로 받지 않다가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러 갔다. 25살의 젊음 덕분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시 6년이 흘러 둘째를 낳을 때는 나의 태도가 달라졌다. 노산까지는 아니었지만 피임에 신경 써왔던 세월과 둘째를 낳느냐 마느냐에 대한 선택의 고민까지 겹쳐서 훨씬 민감해져 있었다. 유학 중이었던 때라 미국의 병원 진료도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솔직히 병원에서 너무 들들 볶는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정기적으로 때 맞춰 가야 했고 의사들은 질문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몹시 귀찮았고, 또 남편과 함께 분만 교실도 참여해야 했다. 첫 아이 임신 때와는 너무도 달랐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의 인간을 낳는다는 책임과 권리를 완전히 느꼈다.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체크해야 할 것도 많고 느껴야 할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았다. 아이의 건강을 바란다면 나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과 권리도 느꼈다.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제대로 가져봤다고 할까? 분만할 때는 더욱 그러했다. 첫째를 분만할 당시에는 16시간여의 진통시간 동안 고통 그 자체보다 내가 짐짝처럼 다뤄진다는 그 느낌이, 그냥 하나의 동물로 다뤄지는구나 하는 느낌이 너무 싫었었는데, 그때와는 달리 둘째를 분만할 때는 분만 여성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의료진의 서비스 덕분에 또 분만 교실에서 배운 호흡법이 제법 효과를 발휘해준 덕분에, 특히 아빠 사람이 계속 옆에 있어준 덕분에 내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의 인간을 낳는 숭고한 일을 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다. 그 두 번째 임신 때 읽었던 책이 바로 우리 몸, 우리 자신
이라는 책이었다. 이 책은 정말 쿨하게 여자의 건강을 위한 모든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었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 몸이 그렇게 오묘하다는 것, 월경이 그런 진화 과정을 거쳐 생겼다는 것,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정체가 호르몬의 작용 때문이라는 것, 성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과 상대의 욕구와 반응을 잘 관찰해 하고 그리고 시도해봐야 한다는 것,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 등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설명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소설 속에서 그리 많이 나오던 충동적인 성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새삼 경계하고 방비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소설 속에서도 그런데 영화나 또 특히 포르노나 이런 데에서의 그 행위나 장면들이 그 설정 상황이 얼마나 위험성이 큰지 참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사회적 성으로서의 젠더에 대한 확실한 의식이 생겨서 성차별, 성구분에 대한 오래된 좌절을 나름 치유할 수도 있었고, 성학대, 성폭력에 대한 분노를 되새김질하기도 했다. 이 책은 제가 읽어봐야 할 책 같아요. 우리 몸, 우리 자신, Our Bodies, Ourselves 라는 제목의 보스턴 여성 건강서 공동체에서 편찬한 그런 책인데요. 저도 이렇게 출산의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책을 찾아봤을 법도 한데 안타깝게 출산의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거 핑계도 참 잘도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그리고 공부하려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이 많은 그런 내용을 다 깨닫게 되셨다고 하니까 어떤 책인지 정말 보고 싶네요. 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다 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조금 늦었으면 어때요? 지금이라도 봐야죠. 그랬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요? 네, 점점 이 챕터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이 부분에 그 주제와 가까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는 어떤 걸 알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면 그 우리가 궁금했던 그것으로부터 그 채워지지 않은 갈증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공부의 목적이고 공부의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잘 몰랐거든요. 공부는 그냥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막연히 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제 머릿속에는 주입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은 다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공부의 목적이 그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두려움과 또 어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그 공부의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파트 중에서 이제 후반부에 있는 아주 짧은 파트를 낭독해 드리면서 마쳐볼까 해요.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성이란 결코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은 평생을 통해 우리를 들뜨게 하고 설레게 하고 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한다. 여자 남자 모두에게 절대적인 관심사안이기도 하다. 물론 성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 개인마다 정도가 다르겠지만 성은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이자 행복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인생을 비극으로 이끌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행복 지수가 낮은 데에는 우리 사회의 남녀들이 충분히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 사는 맛 중에 가장 맛깔진 것이 관계의 맛인데 관계가 흔들흔들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깊은 속에는 성에 대한 잘못된 태도, 모자란 알미 모자라다는 거죠. 왜곡된 상업주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적잖이 작용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섹시라는 말이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어휘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 건강하고 자유로운가 하면 그렇지 않다. 소녀의 생리, 소년의 발기가 훨씬 일찍 시작된다고 해서 아이들의 성의식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다.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건강한가 하면 그렇게 믿음직하지는 못하다. 나는 어릴 적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성에 대해 수상하게 생각하면서 속으로만 끙끙 앓았었다. 청소년기 중에는 궁금하지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안고 답답하게 살았는데 지금의 청소년들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30대가 되어서야 성과 에로스에 대한 알을 통해 비로소 자유롭게 되었고 진즉 이 알미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지만 나만 해도 행운에 속하는 셈이다. 성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여전히 성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 무지 속에 있는 사람이 또 저도 한 명 포함되는 것 같고요. 앞에서 성과 에로스에 대한 알미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지만 알미란 자유의 조건이 될 뿐이다. 이때의 자유가 어떠한 의미일까? 방종할 자유, 흐트러질 자유, 막 나갈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성에 대해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는 것, 자기 몸의 조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즐길 줄 안다는 것, 자신이 원하는 에로스와 상대가 원하는 에로스를 알고 적극적이 된다는 것,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는 것,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 등 자유의 기본 원리와 다르지 않다. 이 모든 자유가 마음에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성과 에로스에 대해서 건조하게 생물학적으로만 얘기할 수도 없고 생식과 번식으로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자극과 끌림과 유혹과 즐거움으로만 얘기하기도 어설프다.
그러나 여자, 남자의 성과 에로스에 대해서 솔직하고 싶고, 알고 싶고, 느끼고 싶고, 축복하고 싶다.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뛰고, 손잡고 싶고, 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스킨십 하고 싶고, 몸과 몸의 결합을 이루고 싶어하는 인간의 오묘한 몸을 나는 예찬한다. 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진애 선생님의 인간의 오묘한 몸에 대한 예찬론을 함께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무심히, 그리고 그냥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성과 에로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모자란 부분은 없는지, 내가 이런 지식을 좀 더 채워서 좀 더 이 나은 성생활을 행복한 삶을 누릴 수는 없겠는지 생각해 보시는 계기 되었으면 해요. 네, 오늘 깊은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셸은 또 물러가 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